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라이브를 못 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줌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이죠. 오늘 18일 이태영의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충주고려천문과학관 별자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제 얼굴을 잠깐 옆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은 사이언스 타임즈에 연재하고 있는 우즈 라이크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을 사이언스 타임즈에 연재되어 있는 글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충주고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 고고스타.kr 들어오셔가지고 이 유튜브 강연에 대한 그 사이트가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질문란이 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카톡방에다가 이상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이상한 글들을 올리기 때문에 카톡방은 오늘 이후에는 좀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늦은 시간에 카톡이 올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별박사의 온라인 무료 강연 재밌는 별자리 여행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라이브도 좀 할 건데 당분간 이렇게 이 줌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눈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화면이 제가 이 화면이죠. 1995년, 25년 전에 제가 호주에서 찍었던 은하수의 모습입니다. 쿠나바라 브란이라고 해가지고 호주에서는 캐피털 오브 스타즈, 별의 수도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호주에서 가장 큰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천문대가 주위에 있으니까 가로등부터 갓을 씌워가지고 불빛이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끔 우리는 별에서는 최고의 수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진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별들이 다 태양과 같은 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많은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이죠.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부피는 100만 배 이상 큽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만들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우주에 별이 많다 한들 정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별은 태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야기할 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것은 지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밤하늘의 별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구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그런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같이 밤하늘 별 이야기 하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쓴 글 중에 우리나라 달 궤도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미국은 2024년에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자,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은 아폴로 계획이었죠. 1972년 12월 달까지 아폴로 17호,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총 6대의 아폴로 우주선들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13호가 가다 말았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총 6대 착륙을 했고 각각 우주선에서 2명이 달의 땅을 밟아가지고 지금 12명이 달의 땅을 밟았습니다. 인류 중에서. 그 이후에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이제 인류가 해야 될 것은 달에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달에 가서 기지를 만들고 달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또 달을 발판으로 더 먼 우주로 나갈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달 계획은 아폴로 계획이 아니라 아폴로의 쌍둥이 동생인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을 가지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 아르테미스의 의미는 이번에 미국에서 달에 착륙하는, 달에 가는 인류는 여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물론 혼자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여성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름을 따면서 이번에 2024년 달에 가는 계획을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현하기 전에 미국도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형을 조사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 2년 후죠. 2년 후에 달 궤도선을 만들어서 나사와 같이 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달에 머물면서 달을 돌면서 나사가 착륙할 이런 나사의 그 아르테미스 탐사선들이 착륙할 곳도 조사를 하고 달에 정말 지형이 어떤가 자세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에는 이 나사가 만든 섀도우 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섀도우 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달에 있는 크레이터들 중에서 음영, 그 빛이 안 들어가는 음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어두운 그런 크레이터들 속을 촬영하면서 그곳에 정말 얼마만한 얼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 궤도선에는 나사의 이런 섀도우 캠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탐사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사의 기술도 협조를 얻고 대신에 미국이 2024년 달 탐사할 때 필요한 조사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사실 이 달 궤도선이 2020년에 발사하기로 했는데 2년 이상 늦춰진 거죠. 자, 이 모양에서 보는 것처럼 달 궤도선이 아주 크진 않아요. 가로세로 높이가 1.8m, 2.1m, 2.3m. 대략적으로 뭐 자동차 정도 크기보다 높이 조금 높지만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예상이 550kg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장비를 넣고 하다 보니까 678kg, 원래 계획보다 한 130kg 이상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원래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달 탐사할 때의 목표는 자, 이렇게 지구에서 탐사선을 발사해가지고 점점 궤도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점점 궤도를, 자, 지구 궤도를 돌다가 좀 엔진을 분사해가지고 좀 멀리 가가지고 좀 더 큰 궤도를 도는 거죠. 이렇게 점점 크게 돌다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달 궤도 속으로 전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아탄 다음에 다시 또 서서히 줄어들어 가면서 달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면서 다른 전체의 궤도를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호먼 궤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 궤도에서부터 큰 궤도로 올라타는 거죠. 올라타고 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호먼 트랜스퍼 오비트 해가지고 작은 궤도에서 엔진 분사를 하고 큰 궤도로 올라간 다음에 궤도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또 엔진 분사를 한번 더 해야 돼요. 안 하면 다시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분사를 2번씩 해가지고 점점 궤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가기에는 달까지 너무 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서서히 올려가지고 달까지 가는 게 원래의 목표였는데 그때는 계획이 550km였어요. 근데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680km 정도 된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연료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연료가 많이 들면 실제로 달에 가서 활동할 때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궤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하고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달에 가가지고 지상 한 100, 그러니까 이 100km 정도에서 계속 돌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멀어질 때는 한 300km, 가까워질 때는 100km 이런 식으로 타원궤도를 도는 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사 쪽에서는 그러면 멀리 300km 떨어졌을 때는 관측이 좀 어렵다 해서 또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나사와의 협력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최근에 그 나온 뉴스에 들으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먼 궤도로 달에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향을 찾자. 그래서 이렇게 BLT라는 궤적을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이 달에 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멀스틱 루나 트랜스퍼. 독일의 수학자인 에드워드 멜브루노라는 사람이 1990년대에 생각했던 궤도예요. 자, 지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바로 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 쪽으로 갑니다. 태양 쪽으로 가다는 건 태양의 중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한 150만 킬로미터 정도 날아가면,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150만 킬로미터면 거의 4배 가까이 멀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그곳에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서로 상쇄되는 곳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자, 거리로 한 150만 킬로,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잖아요. 그 약 1% 정도가 되는 150만 킬로미터 날아가면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일치해서 거의 힘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 중력으로 뻥 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한 다음에 이 라그란지 원 포인트, 태양 중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그 지점까지 간 다음에 지구로 살짝 턴하는 겁니다. 턴을 해서 그 빠른 속도를 가지고 지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구 쪽으로 오면 다시 또 지구의 중력이 당겨주겠죠.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달 궤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들어요. 연료가. 그래서 이걸 생각해낸 독일의 수학자,天문학자도 아니고 수학자가 생각해냈는데, 벨브루노라는 사람인데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 그 연구 과학자들이 연료를 적게 쓰면서 어떻게 달에 갈까 고민하다가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사하고 상의하니까 나사도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BLT 멀티 루나 트랜스퍼예요. 지구에서부터 태양 쪽으로 한 150만 킬로미터 간 다음에 거기서 턴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 궤도에 안착을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은 더 걸려요. 자, 아까 호먼 트랜스퍼 오비트로 하면은 그런 궤도를 하면은 호먼 궤도로 하면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BLT 궤도로 하면은 최소한 두세 달 이상이 걸립니다. 훨씬 많이 가니까. 왜냐면 150만 킬로미터 갔다가 또 그 이상 와야 되니까 최소한 움직이는 거리가 한 4, 500만 킬로미터 되기 때문에 4, 500만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이 저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지만 적은 연료로서 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연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무거워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각은 우리가 이 내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는 화학형 발사체 누리호라고 하죠. 누리호를 태워가지고 이걸 쏠라 그랬는데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누리호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스페이스X사, 그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사의 펠컨 9 로켓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펠컨 9 로켓과 계약을 하고 정확히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궤도선 올리는 날짜가 그러니까 늦어지면서 추가되는 경비도 수십억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22년 8월 9월까지는 발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까지 달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달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 앞으로 2년 반 정, 2년이 채 안 남았네요. 2022년 8월에서 9월까지는 발사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부품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 조립을 끝내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테스트에 들어가가지고 2022년 후년 여름에는 발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달 궤도선을 발사하게 되면 여튼 그래도 우리도 달 탐사국이다. 물론 가가지고 착륙하는 건 아니에요. 궤도만 도는데 현재 목표는 한 100km 위를 돌면서 달의 여러 가지 지형을 탐사하고 달의 뭐 여러 가지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인데 이 궤도선이 달에 가는 궤도가 참 재밌는 궤도다. 멀리스트 루너 트랜스퍼 BLT라고 해가지고 태양 쪽으로 150만 킬로미터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뭐 재밌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원래 오늘 새벽에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자자리 유성우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지역이 날씨가 흐려가지고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사자자리 유성우에 대한 거예요.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진다. 근데 물론 실제로 비처럼 막 쏟아지지 않죠. 비라고 친다면 아주 작은 이슬비도 안 될 거예요. 이 사제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많게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10개, 15개면 굉장히 뭐 이슬비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새벽에 별똥별은 많이 떨어져요. 특히 사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는 사자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시간이 자정 너머에서요. 사자자리는 봄철의 별자리거든요. 아직은 겨울이 채 안 됐었죠. 그래서 자정 넘은 시간에 사자자리 유성우가 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자리 주변으로 별똥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 물론 오늘 새벽에 못 봤다고 실망할 건 없어요. 뭐 어느 날 하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동안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성우는 저녁보다는 새벽에 많이 보인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태양을 돌아요. 도는데 자 태양 쪽으로 본다면 태양을 향한 쪽은 낮이고 반대쪽이 밤이죠. 지구가 도는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도입니다. 자, 지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있으면 왼쪽으로 갈수록 중국서부터 있죠. 서쪽서부터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는데 태양을 향한 쪽이 낮이고 반대쪽이 밤이기 때문에 오른쪽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볼 때 오른쪽이면 해가 뜨는 새벽이죠. 새벽 부분이 바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정궤도의 앞부분이에요. 저녁 부분은 뒷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빗방울이 차의 앞유리창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뒷유리창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앞유리창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달리는 지구는 태양을 소속 30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이거 느끼면 우리 아주 그냥 멀미나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가 초속 30km로 태양을 날아가지만 못 느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을 초속 200km 이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것도 못 느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초속 200km로 은하계를 돌면서 초속 30km로 태양을 돌면서 근데 자전도 하잖아요. 자전은 초속으로 치면 약 한 0.5km에서 0.4km. 적도 지방이 한 0.5km. 우리는 적도보다 위니까 그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빠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달리는 지구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에서 앞유리창에 해당되는 부분이 새벽이다. 그런데 유성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혜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그 궤도에 떨어져 있던 부스러기들이 지구의 중력에 딸려오면서 타는 거예요. 자, 혜성은 뭐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혜성은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입니다. 혜성이 지나간 궤도에는 혜성에서 떨어뜨리고 한 혜성이 꼬리가 있는 거잖아요.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오면 뜨거워서 부풀어 오릅니다. 거기에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라든가 태양 빛의 압력 때문에 꼬리가 길게 쫙 늘어지는데 그 꼬리를 다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혜성의 궤도에는 자그마한 부스러기들이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스러기들과 지구가 만날 때 부스러기들이 마치 비처럼 지구 대기 속으로 들어와서 막 탄다 이거죠. 그게 유성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별똥별은 새벽에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별똥별을 그러니까 달리는 지구에서 앞유리창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혜성의 궤도와 지구가 만날 때 저녁 부분은 뒤쪽이잖아요. 뒤쪽이니까 앞에다 떨어지고 뒤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혜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부스러기들이 궤도에 모여 있고 그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 유성우가 나타난다. 그런데 왜 사자자리 유성우냐? 사자자리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그 궤도와 지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사자자리 쪽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는 마치 사자자리 쪽에서부터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지구가 하늘에서 사자자리 근처에서 혜성의 궤도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사자리 쪽에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머릿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사자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전하면서. 그런데 지금 십자선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서 혜성의 궤도와 만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이 지구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방으로 튄다는 거예요. 그게 사자자리 유성우입니다. 11월 18일 오늘 새벽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며칠 정도는 그래도 꽤 평소보다는 많은 별똥별들을 새벽 하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리가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꼭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중심으로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그냥 별똥별 볼 때는 어느 한 곳을 주시하지 말고 마치 매지가이 보듯이 하늘에다 멍하게 있으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자, 아무튼 머지않아 수능도 있고 하늘 보면서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 많죠. 하늘 보시면서 소원 좀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30년 넘게 별을 보고 있지만 소원 제대로 빈 적이 거의 없어요.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면 아직도 소리만 질릅니다. 와와 하면서 30년을 넘게 보더라도 아직도 그 감동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로라를 갖다가 캐나다로 10번 이상 가가지고 열 몇 번씩 봤거든요. 볼 때마다 소리만 질러요. 그러니까 이 참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차가워질 필요가 있는데 밤하늘의 이런 모습들은 제 마음을 차갑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제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소원을 빌 때 방법은 실제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미 늦어요. 저도 흥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번호를 매기는 거거든요. 1번, 2번, 3번. 1번은 뭐 해달라, 2번은 뭐 해달라. 근데 그러다가 하늘 보면서 1번, 2번, 3번 하고 있다 보면 하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새벽 하늘에서 별똥별 보시면서 멋진 소원, 좋은 소원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유성우들 올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소원 빌기 좋은 때가 바로 12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성우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그중에 3대 유성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거의 100개의 전후가 되는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 시간당. 바로 1월 4일에 보이는 4분의 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8월 13일 전후로 보이는 헬스우스 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12월 14일 전후로 보이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예요. 이런 것들은 시간당 100개 이상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자리 유성우는 시간당 15개, 20개 정도거든요. 자, 11월 17일하고 18일, 우리나라 시간 18일 새벽이죠. 이때 전후로 보이는데 21일 정도까지 계속 보여요. 자, 이 사제 유성을 만든 해성은 템펠 터틀이라는 해성입니다. 33년 주기로 오는 거거든요. 33년 주기로 나타난 해성인데 55P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템펠 터틀 해성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언제냐면 2001년도예요. 템펠 터틀 해성은 궤도가 자 지구가 있고 목성, 토성이 있고 저기 천왕성이 있죠. 천왕성 궤도 넘기까지 갔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주기가 33년이 걸려요. 그런데 혜성이 한 번 이 왔다 가면 그 궤도상에 훨씬 더 많은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궤도와 얼마나 가깝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별똥별의 개수가 틀려지는데 가끔가다 몇십 년에 한 번씩 엄청난 별똥별 쇼가 이 사자리 유성우에서 나타납니다. 제 평생 봤던 가장 큰 유성우가 바로 이 사자리 유성우였어요. 2001년도였습니다. 자, 19년 전 11월 17일 밤, 18일 새벽 이때 거의 새벽에 10,000개 가까운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시간당.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경기도에 있는 그 인천에 있는 수련원에서 버스 한 수십 대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해서 방송국분들하고 다 같이 봤는데 엄청난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템페스트 해성이 보통 33년 주기로 오는데 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1년에 3대 유성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4분의 자리 유성우, 펠세스 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타나는 사자 유성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옛날 그림을 보면 1833년에 스톰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별똥별 유성우가 아니라 스톰이에요. 폭풍. 그 당시 걸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막 하늘에서 별똥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봤던 것들은 시간당 한 10,000개인데 그거는 좀 그냥 비 같아요. 계속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근데 이 지금 그림 보면은 이거는 뭐 폭풍이 친 것처럼 엄청난 별똥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 유성우 뭐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젊은 분들은 충분하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생 봐야 될 3가지 우주 쇼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자, 하나가 바로 이 유성우예요. 시간당 10,000개 가까운 별똥별 보는 거. 또 하나는 개기일식. 또 하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스톰. 그냥 오로라 밋밋한 거 보는 거 말고 오로라가 막 춤추는 스톰.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오로라 스톰도 한 10번 이상 봤고 개기일식도 한 5번 정도 본 것 같고, 그런데 유성우 시간당 10,000개 가까운 별똥별 떨어지는 미티어 스톰, 유성우 폭풍, 미티어 스톰은 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가장 보기 힘든 게 유성우, 그러니까 미티어 스톰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물론 이제 33년 만에 이렇게 옷때 이렇게 예측이 되긴 하는데 평생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개기일식은 그래도 1, 2년에 한 번씩은 있어요. 어디 가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본 것뿐이지. 그 다음에 오로라 스톰도 결국은 캐나다라든가 북미에 그러니까 저기 북유럽 쪽에 가면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성우 스톰은 정말 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 다른 거 다 때려치워더라도 꼭 보세요. 근데 밝은 데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어두운 데 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저 2001년도에 볼 때 좀 더 어두운 곳에 갔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하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두운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천에 있는 어떤 운동장 가가지고 봤는데, 자, 아무튼 유성우, 사제 유성우가 과거에 굉장히 큰 별똥별이 떨어졌다는 거. 자, 이제 별똥별을 만들었던 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올 여름에 나타났던 네오 YG 혜성입니다. 이거 서울 하늘에서 저희가 찍은 거예요. 서울 하늘에서 이렇게 동트는 새벽녘에 이렇게 꼴 달린 혜성을 맨눈으로 본다는 거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자, 저는 1990년대 말에 그 샤쿠다케라든가 헤일밥 혜성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자,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을 정도로 이렇게 혜성이 잘 보였어요, 꼬리가. 이건 망원경으로 저희가 찍은 거고요. 그래서 지난 7월 15일 이렇게 혜성이, 밝은 혜성이 나타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혜성은 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나타나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데 꼭 한번 나타나면 또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혜성의 이름, 여기 명명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혜성은 이렇게 혜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C2020F3라는 것이 올해 봤던 네오 YG 혜성입니다. 여기서 네오 YG라는 것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요. 이거 별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네오 YG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네오 YG는 Near Earth Object Wide Field Infrared Survey Explorer.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NEO라고 하는 거, 지구에 근접한 천체들을 광시야 적외선 망원경으로 탐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Wide Field Infrared Survey Explorer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 적외선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지구 근접한 천체들을 찾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C2020F3라는 혜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자의 이름, 사람이 아니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따서 네오 YG라는 혜성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C2020F3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번호로 붙이는데 C 앞에 붙은 C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했던 템펠 터틀 혜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 붙일 때 55P였죠. 자, 55P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자, P라고 하는 건 주기혜성이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200년 이상 이내에 오는 것을 주기혜성 P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이건 C라고 돼 있죠. C는 한 번 왔다가 영영 가거나 아니면 200년 이내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평생 한 번 보기 어렵다는 거죠. C라고 붙어 있고 X라는 거. 자, X라고 하는 것은 궤도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혜성들은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뭐 미지의 해성에서 X라고 부릅니다. 또 D라는 게 있어요. D라는 것은 disappeared, 사라진 해성이에요. 과거는 이제 사라진 해성.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해성이 아니라 소행성, 에스테로이드라 이거죠. 해성같이 도는 소행성을 A라고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I라고 표시하는 것은 외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외계에서 우리 태양계가 아니라 바깥에서 온 거. 자, 2017년에 발견되었던 오umu아무와 그 다음에 작년에 발견되었던 보리소프 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것이 우리 태양계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붙여주는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를 가지고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C, 비주기 해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커멧의 약자인데 non-periodic comet. 그래서 그냥 C라고 표시하고 2020 F3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2020은 2020년에 발견됐다는 거고 F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A, B가 1월이에요.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A. 그 다음에 B는 16일부터 31일. 상순, 하순 이러는 거거든요. A, B는 1월, C, D는 2월. 그 다음에 C, D, E, F가 3월. 그 다음에 G, H가 4월. I, J에서 J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I, J, K까지 IK입니다. 5월. 그죠? 그 다음에 LM이 6월이에요. LM이 6월. 자, 그렇게 해서 L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F3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3월 하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F3는 3월 하순에 발견된 세 번째로 발견된 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2020 F3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C는 비중이 해성이구나. 2020년도고 F니까 A, B, C, D, E, F 3월 하순에 세 번째로 발견된 해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요새 제가 어저께 보니까 아주 멋있는 사진이 하나 스페이스 웨더닷컴이라고 해서 아주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사진 찍었어요. 연범석 씨라고, 자, 남원천문대에 있는 분인데, 자, 옛날에 경상대 고라프스라고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을 하셨고, 나중에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한 그런 분인데, 자, 이분이 오리온 자리를 찍었어요. 오리온 자리를 찍었는데, 오리온 자리에 있는 요 별, 바로 이렇게 뭔가 초록색 빛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해성이에요. 자, 며칠 전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던 해성인데, 해성이 다 꼬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꼬리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데, 자, 이것이 C2020 M3 아틀라스라는 해성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C2020이니까 C는 뭐예요? 한 번 왔다 안 오는 최소한 200년이 넘는 장주기거나 비주기 해성이다. 2020년 M3니까 M은 언제예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6월 하순이죠. 6월 하순에 세 번째로 발견된 그런 해성입니다. 자, 6월 하순, 한 몇 달 안 되죠? 6월 하순에 세 번째로 발견된 이 해성이 오는데 이름은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 사람 이름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도 바로 뭐냐면 이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Asteroid Terrestrial Impact Last Alert System. 그러니까 소행성, 이 지구와 충돌하는 걸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근접해가지고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지금 이번 사진 찍은 거는 하와이에 있는 거예요. 하와이서부터 미국서부터 저기 칠레, 그 다음에 남아공, 유럽 스페인 쪽,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쪽에 호주까지 이런 이제 계획돼 있고 활동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 다 천문대에 지어서 지구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결국은. 지구를 위해서 하늘을 감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00만 년 전 지구의 공룡을 멸망시켰던 것이 바로 지름 한 10km 되는 소행성 또는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해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걸 갖다 없애버릴 것인가? 물론 영화에서 딥임팩트라든가 아마겟돈 영화 같이 자 뭐예요?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미사일은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우주선을 발사해 가지고 가서 핵폭탄을 놓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봤던 것 같은 자 네오와이즈 같은 위성도 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트라스 같은 감시 망원경들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에서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구에 근접한 그런 천체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발견된 행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아트라스 또는 니오와이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혜성이 뭘까요? 혜성의 정체. 자, 우리가 유성우 이야기하면서 혜성 정체까지 간 거예요. 혜성은 한마디로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입니다. 자, 물만 얼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니 먼지 다 얼어있는 거예요. 자, 이 혜성의 모습은 2015년 가을에 유럽 우주국에 있는 로제타 탐사선이 접근해서 촬영한 67P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의 모습이에요. 67P니까 뭐예요? P니까 주기혜성이죠. 67번째로 발견된 주기혜성입니다. 아까 템펠 터틀에서는 55P였죠. 55 쉬운 5번째로 발견된 주기혜성이고 이건 67번째로 발견된 주기혜성인데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이건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자, 태양 쪽이 비치는 쪽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막 뭔가 녹아가지고 가스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도 뭔가가 도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그마한 천체들 주위에서도 도는 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혜성은 꼬리 달린 별이라고 하죠. 코메트. 자, 당연히 지저분한 얼음덩어리가 태양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아서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점점 더 태양이 가까워지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런데 태양이 가까이 올수록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 태양풍이라고 하죠. 또 빛의 압력. 여러분들은 광합이라는 것을 거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빛의 압력이 사실은 태양풍의 압력보다 훨씬 더 셉니다. 지구 근처에서 태양에서 오는 빛의 압력, 광합이 사실은 태양풍의 압력보다도 1000배 이상 세요. 그래서 현재 인류가 개발하고 있는 우주선 중에 그 빛의 압력 가지고 날려버리는 우주선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람에 의해서 범선이 바다에서 움직이잖아요. 우주 범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주 범선을 날아가게 하는 힘은 사실은 태양풍 같은 입자가 아니라 빛이에요. 빛, 광합. 그래서 레이저 빛으로 확 쏘아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압력, 빛의 압력이라든가 태양풍의 압력 때문에 뒤로 꼬리 녹았던 가스나 먼지 같은 게 밀리는 것이 꼬리예요. 그래서 자, 태양에서부터 빛도 나오고 압력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꼬리의 방향은 태양의 반대쪽입니다. 날아가는 방향 상관이 없어요. 혜성의 궤도가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날아간다고 치면 점점 가까이 오면서 꼬리가 길어져요. 꼬리는 태양에 가까웠을 때 제일 깁니다. 그런데 꼬리가 두 갈래로 나거든요. 하나는 먼지, 노란색은 먼지, 그 다음에 파랗게 보이는 것들은 이거는 가스들이에요. 자, 그래서 가스는 가벼우니까 태양풍에 뒤로 밀리는데 이 노란 거, 먼지 같은 거는 알갱이가 두껍고 하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오는 궤도도 관성이 있어가지고 궤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요 파란 꼬리를 보면 태양의 반대쪽이고 그다음에 노란 꼬리를 봐서 휘어진 방향을 보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느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해상의 모습을 보면 원래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는 가운데 덩어리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얼어있는 핵인데 핵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녹습니다. 녹으면 점점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는 것을 코마라고 합니다. 핵의 크기는 몇 킬로부터 커봤자 수십 킬로가 안 돼요. 작은 것들은 몇백 미터도 안 되고요. 근데 이것이 녹아서 부풀어 오르면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됩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가스 덩어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태양 가까이 오면 뒤로 밀리는 꼬리가 생기는데 꼬리의 길이는 뭐 몇천만 킬로미터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자, 나사의 태양 탐사선을 촬영했던 올 여름이었던 니오와이즈 혜성입니다. 보면 꼬리가 두 갈래죠. 약간 노르스름한 것들은 옆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쫙 뻗어 있는 게 있죠. 뻗어 있는 가스들을 가스 꼬리, 그 다음에 옆으로 이온 꼬리라고도 해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알갱이 꼬리, 먼지 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태양을 이렇게 움직일 때, 자, 먼지 꼬리들은 궤도 쪽으로 이렇게 관성원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하지만 가스꼬리들은 항상 태양의 반대입니다. 어디에 있으나 태양의 반대쪽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관성 때문에 먼지꼬리들은 오는 궤도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죠? 다시 한번 회성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자 기본적으로 A가 뭐예요? A는 핵이죠. B는 부풀어 오른 코마, C는 꼬리 중에서 자 직진돼 있으니까 이건 가스 이온꼬리고 D는 먼지꼬리. 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자 역시 제일 가벼운 가스가 수소예요. 수소가 많아요. 수소가 주변에서 가장 가벼우니까 제일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봉투처럼 후광처럼 나타나는데 이게 그래서 수소 하이드로겐 엠벨러프 수소처럼 이렇게 수소가 둥근 원처럼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는 해성이 지나가는 궤도, 그죠? 궤도 쪽으로 이 먼지꼬리가 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온꼬리의 반대쪽이 바로 태양의 방향이에요. 자, 정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성이 어디서 오느냐? 해성의 고향은 두 가지예요. 이 해왕성 근처에 얼음 천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이 하나의 고향이고 이건 가까우니까 단주기 해성들, 주기 해성들의 고향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있는 곳, 태양에서부터 한 1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그 얼음 알갱이에 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추정하고 있어요. 진짜 보이진 않으니까 추정하는 겁니다. 그걸 오르트라는 사람이 학자가 추정했기 때문에 이걸 오르트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성의 고향은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카이퍼란 학자가 찾아냈던 해왕성 궤도 근처에 있는 얼음띠 카이퍼 벨트이거나 아니면 아주 저 먼 1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곳이에요.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것들은 대부분 비주기 해성이거나 장주기 해성이고 카이퍼 벨트에서 오는 것들은 단주기 해성들인 거죠. 물론 태양계 바깥에서 오는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옆으로 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1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치면 뭐 거의 뭐 10조 킬로미터 이상. 아유, 지구 태양 거리에 거의 10,000배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죠. 너무 멉니다.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것은 해왕성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수십억 킬로미터 정도, 수십억 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조금 더 나가고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한 200억 킬로미터 정도 가면 거기에 이제 거의 태양권의 끝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카이퍼 벨트는 엄청 넓어요. 해왕성계도 수십억 킬로미터부터 이 주변까지인데 보통 이 근처를 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태양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근처입니다. 한 200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이 미치는 끝이에요. 태양권이라고도 하거든요. 태양의 중력은 이 뒤에까지 미쳐요. 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곳, 그걸 태양권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헬리오스피어라고 합니다. 또 이상한 얘기까지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혜성의 고향은 해왕성 궤도 근처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카이프 벨트이거나 아니면 한 10조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일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오르트 구름이다 하는 거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아주 별 보기 딱 좋은 날이에요. 11월 19일이 토요일이 맞나요? 11월 오늘이 아니다. 토요일이 아니겠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제가 갑자기 날짜가 헷갈리네. 오늘이 18일인가요? 네, 그러면 내일이네요. 그러면 19일이면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하고 내일 모레 글피, 내일은 비가 올 거니까 모레쯤 가면 달이 요 옆으로 올라와요. 내일 저녁부터 달이 목성과 토성 옆에 뜹니다. 자, 저녁 하늘에서 천문대에서 별 보면 제일 예쁜 게 역시 달이에요. 그 중에서 초승달하고 상현달.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크레이터의 그림자 지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래서 제일 예쁜 게 제가 보기엔 달이에요. 그 다음 예쁜 게 목성과 토성이거든요. 물론 요즘 저녁 하늘에서 화성도 밝게 보이지만 화성 망원경을 보면 너무 작아요. 좀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내일부터 목금토일 자 오늘 여기 달이 있고 내일 가면은 내일 달이 여기 있고 모레 가면 달이 조금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또 옆으로 움직일 거고
주말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초승달과 목성 토성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볼록한 쪽이 바로 태양이 있다는 것이죠. 달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 때문이죠. 결국은 달의 볼록한 쪽에 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이 가늘면 가늘수록 가는 그쪽에 태양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승달, 저녁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초승달이죠.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 보이는 것은 저녁 하늘이기 때문에 저녁 하늘에서 초승달과 목성, 토성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예요. 자, 목성, 토성에서 굉장히 잘 보이지만 12월 달이 지나가면 내년 초부터는 안 보여요. 태양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다시 보려면 내년 여름쯤 되겠지만이 저녁 하늘에서 보입니다. 봄부터는 새벽 하늘에 보여요. 새벽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보기 힘들어지는데, 아무튼 천문대에서 목성 토성을 저녁 때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이번부터 다음 달까지입니다. 아니면 내년 여름 이후까지 다시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는 달과 목성 토성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날씨 아마 금요일과 토요일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꼭 한번 천문대 오셔가지고 망원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꼭 한번 오시고,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오시는 분들은 방송 보셨다 인증샷만 보여주시면 제가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기념품 저희가 이 배지 같은 거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인증샷 확인하고 배지 드릴 거예요. 근데 뭐 2명, 3명 많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주말 달 보기 좋고 목성 보기 좋고 토성 보기 좋은 때고, 아직까지 밤하늘에서 화성이 예쁘게 빛나고 있습니다. 목성, 토성, 화성 보시고 달까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물론 금성과 수성은 새벽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이번 주에 이야기할 제가 별자리는 도마뱀 자리하고 조랑말 자리예요. 정말 이제 제가 가을에 거의 마지막 별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밤하늘에 보이는, 밤하늘에 총 88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밤하늘 전체 몇 개라고요? 88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조그만 별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안 보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남십자 자리예요. 두 번째로 조그만 별자리가 조랑말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 제일 조그만 별자리가 조랑말 자리인데, 조랑말 자리가 요즘 저녁 하늘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조랑말 자리하고, 그 다음에 조랑말 자리 근처에 찾을 수 있는 도마뱀 자리예요. 자, 도마뱀 자리. 밤하늘에 파충류의 별자리가 5개가 있습니다. 자, 88개 중에 파충류가 5개예요. 뱀이 있고, 물뱀이 있고, 바다뱀이 있고, 도마뱀이 있고, 카멜레온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는 것들은 물뱀이 안 보이고 카멜레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뱀이 보이는데, 밤하늘에 제일 큰 별자리가 바다뱀 자리예요. 봄철에 보이는 바다뱀 자리가 제일 큰 별자리. 그 다음에 뱀 자리는 자, 봄철과 여름철 사이에 보이는데, 뱀 자리는 2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별자리가 2동강이 나 있어요. 가운데 뱀 주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재밌는 별자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마뱀 자리인데, 자, 도마뱀 자리가 있는 곳은 근처에 은하수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직녀와 견우, 그 다음에 백주아리의 디네브라고 하는 1등성, 여름철의 대삼각형이거든요. 이 여름철의 대삼각형이 요즘 저녁 하늘에 지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조랑말도 찾을 수가 있고 도마뱀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조랑말 같은 경우에는 직녀가 있고 견우가 있고, 견우 앞쪽에 보이는 것이 여기가 돌고래알입니다. 돌고래알이. 제가 옛날에 신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것 같네요. 견우와 직녀가 부부싸움에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문을 가르치셨던, 지금 돌아가셨던 유경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경로 교수님한테 들었던 옛날 이야기인데, 일설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가 부부싸움하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직녀는 공주님입니다. 견우는 목동이었죠. 서로가 특이하고 뭐 사랑을 해서 결혼했겠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맨날 조용히 이야기하고 책 보고 놀자, 그러니까 조용한 직녀랑 들판에서 뛰어놀던 견우랑 참 맞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직녀가 견우한테 부부싸움하다가, 배틀에 보면 북이라고 해서 나무가 쐐기 모양의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직녀가 견우한테 배틀에 북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견우의 이마에 맞고 옆으로 튄 그런 배틀의 북이 바로 이 돌고래 자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그 설화에 의하면 민담에 의하면 이 돌고래 자리를 배틀의 북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직녀와 견우가 왜 하필이면 부부싸움하다 헤어졌냐라고 따지실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견우 앞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돌고래 자리 굉장히 이쁘거든요. 돌고래 자리 왼쪽에 보이는 사각형의 별자리가 조랑말 자리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안 보입니다. 한 심야 4등급 정도의 별이기 때문에 시골 하늘에 가야지 보이거든요. 자, 찾을 때 견우의 옆에서 돌고래를 찾긴 어렵지 않습니다. 돌고래 거의 이렇게 직각 방향에서 찌그러진 사각형 찾으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 사실 돌고래 말고 옆에 화살 자리도 굉장히 이뻐요. 잘 보여요. 견우하고 직녀 사이에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 큐피드의 화살 자리가 있습니다. 화살을 찾고 돌고래 찾으면 그만큼 떨어진 곳에서 조랑말이 있어요. 자, 조랑말. 옛날 고대 그리스에부터 있었던 별자리입니다. 자, 근데 뭐 주인공이 뭐냐는 말이 분분한데 아무튼 이 페가수스 자리 바로 앞에 있어서 페가수스의 동생이란 말도 있고 자, 밤하늘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별자리 조랑말 자리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 페가수스의 앞발 앞에 바로 이 도마뱀 자리가 있어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별들이 있습니다. 자, 마치 이 여기가 겨울 은하수거든요. 은하수가에서 도마뱀이 헤엄치는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바로 카시오페이아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카시오페이아 자리하고 이 백조 자리에 데네브 옆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 요즘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 충주에서 찍은 밤하늘 사진인데 여기에 도마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백조자리 아까 봤던 여기 데네브라고 하는 일대성이 있죠. 이쪽에 카시오페이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죠. 백조와 카시오페이아를 찾고 그 사이에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역시 4등성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지그재그입니다. 아까 봤던 이 도마뱀이 훨씬 더 어려워요. 도마뱀 정도 찾을 줄 아는 정도면 별자리 찾기에 거의 신은 아니더라도 완전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주자리하고 카시오페 자리 사이에서 도마뱀 자리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겨울 은하수이기 때문에 작은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그재그 모양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서 한번 찍어보시기 바라고 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시려면 삼각대가 있어야 돼요. 요새 나온 좋은 스마트폰은 프로 모드가 있거든요. 삼각대에다 프로 모드 연결하셔가지고 ISO를 한 1600 정도로 늘리신 다음에 노출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저는 이게 15초 노출 준 거거든요. 노출 주시고 그 다음에 초점은 뭐 자동으로 해도 되는데 수동으로 초점 잡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ISO를 갖다가 한 1600 정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 노출 시간은 15초 이상. 근데 누르다 보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 해가지고 한 2초나 5초 후에 찰칵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새 노트 기능 있는 거 하면은 뭐 옆에 노트로 해가지고 리모컨처럼 쓰셔도 되긴 하겠죠. 자 아무튼 도마뱀 자리 원래 도마뱀 자리 옛날부터 있었던 별자리 아니에요. 자 17세기 말에 폴란드의 천문학자 헤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17세기, 18세기 이 무렵에는 별자리를 너도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자리 만드는 게 아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별자리가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30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다 정리하자 해가지고 그때까지 만들어졌던 별자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별자리를 88개를 선정해서 밤하늘에 고정을 시킨 겁니다. 밤하늘 천구 전체에 모두 88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더 이상 만들 데가 없습니다. 꽉 채웠기 때문에 그 중에는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던 별자리가 48개. 자, 48개인데 그 중에 아르고호라고 하는 별자리를 4등분을 했기 때문에 4등분 해가지고 용골자리, 뭐 고물자리, 돛자리, 나침반자리 4개로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고대부터 있었던 별자리가 쉬운 몇 개예요? 자, 48에서 3을 더하면 쉬운 2개죠. 쉬운 하나가요? 48에서 3 더하면 쉬운 하나네요. 쉬운 하나가 고대부터 있었던 별자리고 나머지가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도마뱀자리는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17세기에 헤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별자리라는 거고, 자, 조랑말자리. 제가 조랑말자리는 견우 앞에서 돌고래 찾고 거기에서 수직한 방향 또는 견우가 독수리에 있는 제일 밝은 별이에요. 자, 견우의 옆에서 화살 찾고 돌고래 찾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나가면 거기에서 찌그러진 사각형 조랑말자리. 조랑말자리 위쪽에 페가수스가 있고 그 옆으로는 물병자리, 아래쪽은 염소자리가 있습니다. 요새는 저는 스마트폰을 너무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희 충주나 이렇게 강원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어두운 하늘에서 프로 모드 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늘 찍으시면 별자리 예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삼각대는 꼭 이용하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야간 모드보다 훨씬 더 프로 모드가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화성 달에 가는 우리나라 달 탐사하는 달 궤도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렸고, 자, 사자리 유성우 이야기하면서 혜성의 정체, 그리고 왜 유성우가 새벽에 많이 보이는가, 그다음에 혜성이 무엇인가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우리 요새 가을에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별자리, 가장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작은 별자리 조랑말자리와 조랑말자리 옆에 있는 이 도마뱀자리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내일부터 해가지고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과 목성토성 다 잘 볼 수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이번 주말에는 꼭 한번 천문대 오십사 하는 말씀드렸고, 저희 충주고려 천문학관 오시면 별박사의 별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면서 기념품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라이브로 만나뵙지 못해 죄송하고요. 어쨌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는데 지난번에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뭐 3억 개 이상의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누가 질문하셨었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발견된 게 아니에요. 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2009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 우주에 떠 있는 우주망원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50만 개 이상의 별들을 관측해서 거기에서 한 2,500개 이상의 행성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건데, 그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찾았던 별들의 데이터를 쭉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우리 은하계 내에 지구처럼 적당한 온도가 있고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들이 무려 3억 개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20억 개 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억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건데, 근데 3억 개면 와 정말 3억 개의 행성에 외계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항상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뭐냐면 1960년대 드레이크라는 천문학자가 생각했던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 역사 46억 년에서 인류가 문명을 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거나 했던 것이 채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채 5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행성에 생명체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고 했을 때 최소한 그 중에 46억 년 나이 중에 50년이면 1억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우리 지구를 갖다가 예를 들었을 때 1억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인류와 통신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을 갖는다는 거죠. 3억 개의 지구가 우리 태양 은하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인간 정도의 문명체는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지구와 같은 환경은 무지개 많습니다. 그리고 3억 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것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분석한 거예요. 자, 그 케플러가 이미 퇴역을 했고 그 뒤를 따라서 테스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가지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테스 망원경은 태양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20만 개의 별들을 조사해가지고 정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3억 개가 외계인이 있다 이것이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얼핏 봤는데 화성에서 뭐 이상한 괴물 뭐 발자국 같은 그런 이상한 무늬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화성 설명할 때 화성의 그러니까
더스트 데빌,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이 먼지 같은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부터 한 20km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뭔가 땅에서 그 침식 작용에 의해서 뭔가 무늬를 만든 것 같아요. 보통 화성에 줄무늬가 나타나면 여름이 돼가지고 소금기 있는 물이 녹아서 흘렀던 흔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오리 바람, 모래바람에 의해서 뭔가 바위 틈이라든가 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먼지 같은 것이 쌓이고 해서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건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나왔던 그 이번에 오늘 질문했던 질문에 의하면 화성에 있는 이런 그 이상한 무늬 같은 것들, 괴물 뭐 흔적 같은 것들은 이거 화성의 모래 회오리 바람, 더스트 네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 같다 하는 거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진까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저희가 카톡방은 이제 폐쇄시키고 저희 고고스타.kr 충북 고구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이 게시판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안내문에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안내문 보시고 찾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